자, 전번 시간에는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초현실주의 이후에 나타나는 추상미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이 다다 때문에 초현실주의가 시작됐다는 거. 이 다다 드시앙의 병기하는 미술 세계의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와 다양함을 주었습니다. 이 변기 하나를 던져놓음으로써, 전시장에 던져놓음으로써 세계적으로 경악했고, 경악했던 만큼 이 드시앙을 이거 개념 미술이라고 하거든요. 개념 미술의 최초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던져놓고 나서 세계 미술은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미술의 장르는. 이것도 미술이다, 이것도 미술이다 해서 다 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다 알무트 1914라고 가짜 사인을 해가지고 내놓은 건데, 지금은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이렇게 변기를 금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원래 뒷시장이, 전시장에 내놨던 변기는 벌써 없어진 지 오래고요. 오래고, 사람들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보관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개념 하나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꿔줬죠. 이것도 미술이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뒷시장 그냥 사용하는 것을 떼갖고 온 건데, 이제 요새 호사가들은 이렇게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상미술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게 피카소가 추상미술화 되는 형태가 추상미술화 되는 것을 알려준 것인데요. 황소를 여기다 그렸죠. 이중섭의 황소만 훨씬 못해요. 이중섭의 황소는 훨씬 힘차고 슬프고 강인하고 그런데, 이 스페인의 이 피카소 스페인 사람 아니에요. 스페인에서 소를 가장 많이 본 사람일 거 아니에요. 투어를 봤으니까. 근데 투어를 봤는데도 소를 이 정도밖에 표현을 못해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외국 것이라면 다 좋은 걸로 알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건 이중섭의 소만 훨씬 힘차지도 못하고 어떤 슬픔도 없고 내용이 없어요. 어쨌든 이게 소가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가요. 자,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다가 여기까지만 가도 여러분들은 모르겠죠. 이게 뭔가. 여기까지만 가도.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뭔가 잘 몰라요. 이건 몬드리안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몬드리안이 나무가 어떻게 이제 추상화되어서 자기 그림까지 가는가? 어떻게 자기 그림은 추상화되었나? 추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변하는데, 이 추상이라는 것이 뭔가요? 구상의 반대말 아니에요. 구상의 반대말인데, 구상은 앞에 있는 사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은 나무에 가 사과를 따고 있는 모습 보면
벌거벗은 나무가 사과를 따잖아요. 사과를 따는데 추상에서는 그것을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서 선악과를 따는 이부구나. 저 이미지, 저때 상태는 어땠을까 하고 그 이면의 상태, 정신적인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신적인 상태를 그려내려고 하는 것이 추상인데, 이 몬드리안의 이런 작업은 차가운 추상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수직과 수평선밖에 없어요. 대각선이 없어요. 몬드리안은 대각선, 사선이 없이 이렇게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지금 유럽에 있을 때 이런 작업들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자, 그 뉴욕의 풍경을 보자 이렇게 변했어요. 훨씬 더 이렇게 간결했던 유럽의 무거웠던 전쟁 그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밖에 못했는데,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빨로파 흰검, 빨로파 흰색 검정색.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빨강, 노랑, 파랑, 흰색, 검정색은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오방색이에요. 오방색. 가장 더 분해할래야 분해되지 않는 색을 원색이라고 그래요. 그 빨로파는 색의 원색이잖아요. 그 색은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빨로파에다가 무채색인 흰색과 검정색을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오방색이 미국의 새로운 오방색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좋아요. 우리나라는 동쪽이 청이잖아요. 동청, 서백, 동청룡, 서백호, 남주작, 빨강색이죠. 북현무, 거무련자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이 어디예요? 이쪽이 북쪽이라고 보면 북쪽을 바라보고 손을 들었을 때 오른쪽이 동쪽이잖아요. 이게 동서, 남, 북이에요. 그러니까 동파랑, 서, 흰색, 남빨강, 북검정. 노란색은 어디가 있겠어요? 노란색은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오방색의 정중앙을 노란색으로 했어요. 노란색, 태양색 이런 것은 귀한 중국도 마찬가지고 금색 옷이나 이런 건 황제만 입었어요. 왕만. 근데 이 노란색이 서양에 가면 굉장히 괄세를 받아요. 가롯 사람 유다가 가롯 사람 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가롯 사람 유다가 예수를 팔을 때 입었던 옷이 노란색이라고 했어요. 노란색은 아주 천대를 받아요. 서양에서는. 옐로우 보이스면 뭐 직역하면 노란 목소리인데 뭐 간교한 목소리, 교활한 목소리 이런 뜻이고요. 옐로우만 들어가면 다 안 좋아요. 단어가. 이 색채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색이 얼마나 상징적이고 실질적이냐면요. 여러분들 생활에도 와 있어요. 다가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 내복 색을 검정색을 입으면 절대 안 돼요. 내복은 흰색이 좋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삼각 팬티보다는 박스 팬티, 트렁크 팬티를 입는 게 좋아요. 그거 하나 덤으로 알려줄까요? 우리 몸에 소중한 장기는 전부 다 뼈 속에 쌓여 있어요. 뼈로 쌓여 있어요.
뼈로 보호를 해줘요. 그런데 번식의 가장 중요한 장기인 그것만은 밖에다 내놨어요. 바깥에 내놨는데 왜 바깥에 내놨느냐. 이 체온보다 한 2도 정도가 떨어져 있을 때 정자 생산이 많아요. 정자 생산이 많은데 그래서 온도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그 고한 부분을 이렇게 쭈글쭈글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들 겨울에 그냥 바지가 따뜻해요. 골덴 바지가 따뜻해요. 그러니까 온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쪼글쪼글하게 그렇게 만들어놓은 주물주가. 그리고 위험한 곳에 달랑 내놓은 것은 온도를 낮추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이 찬물에다 이렇게 아랫도를 담그고 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건 그 현명한 거예요. 거기를 찬물을 담궈놓음으로써 고안을 더 체온을 떨어뜨려서 이 체온과 좀 차이가 나게 해서 정자 생산을 도우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검정색 팬티를 입었다. 목욕탕에 가면 몸에다 그림 그린 사람들 막 그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막 검정 팬티 막을 타이트하게 막 삼각 팬티를 입고 들어오는데 그건 자기 생명을 줄여가는 일이에요. 검정색은 일단 모든 색을 다 받아요. 흰색은 모든 색을 다 되쏴요. 그렇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그 삼원색은 빨강, 노랑, 파랑이지만 비스 삼원색은 빨, 녹, 파예요. 세그 삼원색은 다 합치면 검정색에 가까워지지만 비스 삼원색은 빨, 녹, 파는 빨강, 녹색, 파랑, 빛을 이렇게 비추면 거기가 흰색으로 돼요. 만약 흰색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대지를 걸어 다닐 때 빨강색 어디 가다 보면 빨강색 어디까지는 파랑색 어디까지는 뭐 무슨 색 이럴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합쳐지면 투명하게 흰색으로 보이니까 우리는 아무런 이 색상이 없는 줄 알고 걸어 다니죠. 빛에도 색상이 있어요. 빛에도 색상이 있는데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게 좋겠어요? 터놓는 게 좋겠어요? 더군다나 삼각 팬티, 사각 팬티에서만 얘기할게요. 기껏 체온을 떨어뜨리려고 조물주가 이렇게 밖에다 만들어 놨는데 삼각 팬티를 입으면 그걸 몸에다 붙이는 거잖아요. 몸에다 붙여서 고안의 온도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자 생산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트렁크 팬티를 입고 가급적이면 몸에다 안 붙이는 게 좋아요. 안 붙이고 트렁크 팬티를 입고 흰색 팬티를 입는 것이 뭐가 좋냐면 실험 사례로 외국에서 핑크색을 입혀놓고 감기를 치료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실험한 적도 있어요. 치료가 됐다고 나왔거든요. 이 색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느 공장에서 자동차에 물건을 상하차만 하는 노동자 얘기예요. 상하차만 하는 노동자 얘기인데 그 노동자들이 오후만 되면 막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토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피곤해서 일을 못하고. 그래서 색시 전문가가 가서 봤더니 포장지가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포장지 검정색을 밝은 녹색으로 바꿔줬어요. 밝은 녹색으로 바꿔주니까 그 노동자들이 오후가 되면 두통 같은 것도 없어지고 능률이 올라서 2.4배인가 더 잘하는 거예요. 일을. 그 색 때문에 그랬어요. 검정색은 흰색보다 굉장히 무거워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벽을 칠할 때도 밑에 띄는 짙은 색을 칠하고 벽지나
페인트를 바를 때는 밝은 색으로 하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걸 반대로 한다면 이것이 허물어지고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천장은 무조건 흰색이 좋아요. 천장이 높은 집에서 큰 인물이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 천장은 아파트 규격이나 이런 데는 별로 높지 못해요. 그러니까 천장을 흰색을 칠하면 우리 눈에는 30cm 이상 올라가 보여요.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30cm 이상 올라가 보이니까 그게 좋아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색취학을, 대학에서 색취학을 하도 오래 강의하다 보니까, 건물을 짓고 들어가는 사람들 색채를 봐주러 가요. 그래갖고 경찰서도 들어가서 시신 그 싸는 포장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그때까지 경찰서에서 시신 싸는 포장지가 다 검정색이었어요. 그러면 시체가 빨리 부패해요. 보세요. 도마도 3개를 갖고 실험을 했어요. 나무에 있는 도마도하고 익은 정도가 거의 똑같은 것을 3개를 따요. 그래갖고 하나는 빨간색으로 묶어놓고, 빨간색 보자기로 묶어놓고, 하나는 검정색 보자기로 묶어놓고, 하나는 흰색 보자기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나무에는 얘들하고 익을 정도가 똑같은 도마도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에 아직까지 매달려 있는 도마도가 딱 먹기 좋게 익었을 무렵 보자기에 든 이걸 풀었어요. 풀으니까 빨간색으로 짰던 빨간색 보자기를 풀으니까 그 속에 있는 도마도가 너무 익어갖고 부패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검정색 보따리를 푸니까 그 안에 있던 도마도는 그때 당시에 익기를 멈추고 썩어가고 있었어요. 나머지 흰색 보자기 걸 풀으니까 나무에 있는 도마도가 거의 익은 정도가 비슷했어요. 자, 이렇게 두면 여러분들이 어떤 색의 내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은 알겠죠. 겉에다가 검정색 옷을 입었어도 좋아요. 속 내복만은 흰색으로 입어주세요. 대박. 겉에서 다 받아도 속에서 이렇게 뱉어내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내복은 꼭 흰색으로 입고 사각 팬티를 입으세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주는 팁입니다. 그 도마도 실험만 봐도 굉장히 무섭잖아요. 색이 어린애들에게 주는 감정. 어떤 사람이 이 얘기 했던가? 어떤 사람이 중동에 갔어요. 중동에. 옛날에는 중동으로 많이 갔잖아요. 일하러, 노동자로. 근데 가서 노동자로 1년 동안 일을 했는데 돈을 더 벌었다고 신청을 해가지고 1년 더 연장을 해가지고 2년 있다 왔어요. 2년 있다 왔는데, 공항에 자기 부인이 없어요. 공항에. 자기 부인이 반기일 줄 알았더니 2년 만에 보는 거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집에를 가보니까 자기 부인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부인 얘기예요. 그 남편이 그렇게 떠나는데 몇 개월쯤 되자 자꾸 토가 나오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내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정신병원으로 가보라고. 우울증 같다고. 그래서 정신병원으로 가보니까 아니다고. 당신은 내과적으로 밥을 못 먹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정신과 내과를 왔다 갔다 하다가 끝에 얻은 병명이 신경성 위장병이에요. 신경성 위장병.
그래갖고 아무런 약도 없이 그냥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가만히 보니까 내일 모레 죽게 생겼잖아요, 아내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장례식장이 없었잖아요. 집에서 다 장례식장이었잖아요. 그나마 화학 얼음이라도 사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시신에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그때 최고의 방법이었는데, 그래서 집에서 자기 부인 죽는데 집에서 초상을 치르려다 보니 집안이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그래서 도배지를 사다가 밖에 도배를 싹 바꿨어요. 남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바꿨는데 금방 죽을 것 같은 아내가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 자꾸 장례식을 위해서 벽지를 싹 바꿨을 따름인데 아내는 살아나고, 그때까지 아내가 남편이 없을 때 살았던 방이 커피색 방이에요. 장롱 뭐 이런 것이 다 커피색이었죠. 커피색 방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색채는 우리에게 꼭 모르면 보복을 합니다. 애기들이 손을 싹 폈을 때 울음소리는 더 커지죠. 싹 폈을 때가 아프지, 벨 때가 아프지, 더 아파지겠어요, 계속? 그런데 왜 더 크게 우느냐? 이 빨강색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래요. 빨강색을 보고 있으면 자꾸 겁이 나니까 더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만치 색으로, 면으로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았던 몬드리안은 세계 심리를 생각했던 것도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우울한 그림을 그리다가 뉴욕에 와서 굉장히 밝아지잖아요. 밝아지고 다양해지고. 이것도 그러니까 게오르규가 쓴 25시의 작가 게오르규가 우리나라에서 광주 학생회관에서 연설하는 것을 가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예술가는 잠수함 속에 토끼와 같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예술가는 옛날에 군인들이 잠수함을 타고 내려갈 때는 그 산소의 정도를 재기 위해서 토끼를 태우고 간대요. 그러면 토끼가 제일 먼저 못 견뎌하면 우회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를, 잠수함 속에다 토끼를 태우고 다녔대요. 마찬가지로 예술가는 이 사회의 현상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먼저 예감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술가는 잠수함 속에 토끼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욕의 거리를 드론 타고 찍은 것도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몬드리안은 수평과 수직은 잘 써요. 근데 대각선을 절대 안 써요. 대각선, 사선, 이렇게 내려가는 선을 안 써요. 몬드리안이 얼마나 위대한 작가인가 보려면요, 이런 그림을 화인아트라고 그러잖아요. 화인아트가 유스풀 아트에서 응용미술에서 얼마만큼 많이 응용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나이키에다가도 몬드리안을 이용했죠. 이건 확실히 몬드리안 이용한 거죠. 이런 옷 같은 것도 몬드리안 그림을 이용해서 화인아트를 유스풀 아트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건물이에요, 건물. 타이프라이터.
건물, 복식, 옷이나 백, 그 몬드리안 작품을 이용해서 응용해서 만드니까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아, 이제 이렇게 대각선을 친 것이 말레비치로 왔구만요. 러시아의 말레비치라는 사람인데 차가운 추상의 대명사죠. 모든 것을 그 사각면이나 십자가면이나 왜 이게 나와? 이런 식으로 해요. 말레비치. 절대주의. 미술에 대해서 뭐 절대적인 뭘 시켜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캔버스에 검정색만 칠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니멀 아트 같기도 하죠. 지금 다음에 유행할 동그라미만 그리는 거예요. 그 말레비치가 저런 거 하기 전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왜 여기다 붙여놨냐면요. 따뜻한 추상의 원조인 이 칸딘스키가요. 현대 추상화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대 교수였는데 법을 하다가 그림을 그린 사람들 참 많아요. 마티스도 법 공부하다가 왔죠. 세잔도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법대 교수를 했어요. 법대 교수. 어린 나이에 교수로 채용이 돼가지고 교수를 했는데 이 그림을 보고 모네의 낯가리거든요. 모네의 낯가리는 인상주의 이 그림을 보고 이해를 못했대요. 제목도 모르겠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칸딘스키가 어렸을 때 본 그림은 절대 이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밖에 있는 풍경도 아니었고 실내에 있어야 되고 신화적이어야 되고 인물화해야 되고 높은 사람이나 성스러운 사람을 그려야 되는데 이건 무슨 바깥에 밭에 있는 낯가리를 막 단단하지 못하게 푸석푸석하게 그려놨잖아요. 그 햇빛이 강하면 부서지잖아요. 이렇게 해놨는데 이 그림을 보고 이해를 못했대요. 이해가 가요. 더군다나 전통적으로 그때까지 있었던 그림이 아니고 법대 교수를 할 만큼 논리적인 입장에서 이 그림을 봤으면 절대 이해가 안 갔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칸딘스키가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일화는 아주 중요해요. 그림이 안 돼서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서 작업실에 들어왔더니 진짜 좋은 그림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자세히 봤더니 자기가 그린 그림이 옆으로 놔 있는 거더래요. 옆으로 놔 있는 걸 보고 탁 무릎을 치면서 아하 이게 그림이구나 하면서 그래서 깨우친 것이요. 그림은 눈에 익은 어떤 것을 모습을 그리는 것이 그림이 아니구나. 그림이라는 건 점에서 시작해서 선, 면으로서 점선면과 색채로서 끝나는 것이구나. 이 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것이 각이에요. 내가 산속 절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요.
연탄불이 꺼져갖고 방이 차디 찬데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또 절은 화장실이 멀잖아요. 화장실도 멀고 화장실도 깊고. 근데 밤에는 화장실도 못 갈 뿐더러 저녁부터 물을 안 마셔요. 소변 마려울까봐. 근데 새벽 2시쯤 됐는데 그냥 추워서 눈을 뜨는데 연탄불이 꺼진 것 같아요. 그래도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요. 그랬더니, 연탄을 긁는 소리, 그 연탄재를 긁는 소리가 드르륵 나요. 그래서 거기 누구냐고 무서워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절의 옆방에 사는 여선생이에요. 거기서 학교가 멀어요. 학교가 끝에서 끝인데, 그 조용한 산사 절에 있고 싶어서 거기서 출퇴근을 해요.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알겠죠, 그런 상황을. 그래서 난 속으로 나같이 건강한 사람도 무서워서 못 가는데 저 어린 여자는 어떻게 저 무서움을 견딜까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귀중한 것인가?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위험하고 억울하고. 내가 뭔가 생각했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한번 각을 딱 하는 순간 그 깨달음을 방언이 오는 순간 그냥 밤 2시고 3시고 그 산길을 막 걸어다니고 그래도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마찬가지로 칸딘스키도 그 순간 각을 한 거예요. 깨달을 각. 그래가지고 그림도 이렇게 확 변하고 내용도 좋아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칸딘스키는 그림에서 음악성을 찾았어요. 칸딘스키 친구 바우하우스에서 같이 교수를 했던 사람이 클레인데, 클레는 미술대학 교수를 하면서도 오케스트라의 악단장이었어요. 악단장은 대개 수석 바이올리니스트가 맡거든요.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음악에 대해서는 별로 질문을 한 게 없어요. 근데 미술에 대해서는 질문을 많이 던져요. 볼 클레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칸딘스키 이 사람이 논리적이기도 해요. 책을 2권 썼는데요. 하나는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또 하나는 점선명인가 이렇게 썼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원숭이도 생각하는 체험에서 책장을 넘길 수는 있다. 그러나 원숭이가 뭘 아는가. 그러니까 구상회화를 하는 사람들을 조금 무시했어요. 원숭이에 치부해버린 거죠. 생각하는 미술, 느끼는 미술을 하지 않고 왜 저 따위 직접 바라보고 있지? 직접 바라보고 그리고 있지? 이 훨씬 전에 고갱이라는 사람도요. 자연을 추상하라 그랬어요. 자연을 추상하라. 자연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그리지 말고 자연을 추상하라 그랬고, 그 전에 있는 것 드라크로아라는 낭만주의 화가도 자연은 나한테 하나의 사전일 뿐이다 그랬어요. 딕셔너리, 사전. 난 그 사전을 찾아보는 것이지 자연을 그대로 그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모든 문제의 또 직접적인 원인은 1839년 정도에서 다게르라는 사람이 카메라를 발명을 해요. 카메라를 발명하는 순간부터 사진기와의 대결이 시작된 거예요. 대상을 똑같이 담으려면 카메라가 낫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때부터 화가들은 카메라가 못하는 일을 자꾸 해요. 카메라가 어떻게
사진 속에 체온을 담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추상을 합니다. 대상이 하나도 없이도 가능하죠. 그림 그린다는 게. 대상이 없이도. 이게 따뜻한 추상이에요. 따뜻한 추상. 우리가 아는 형태가 하나도 없어요. 아는 형태가 하나도 없는데 그림이 구성되잖아요. 회화의 음악성까지 따지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선이 여기 두 번 겹쳤잖아요. 두 번 이렇게 겹쳤는데 이 선마저 여가 겹쳐버리면요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조형이에요. 조형 감각.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서 여기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것도 이런 기호도 이건 어떤 대상을 차용한 듯도 해요. 여가 눈이고 이렇게 말이나 개 머리처럼. 아마 우연히 나온 효과일 거예요. 테이핑 작업도 하는 것 같아요. 테이핑 작업이라는 게 뭐냐면 테이프를 만 뜯어내기 위해서 테이프를 붙여놓고 선을 치는 거예요. 선을 치는데 이런 건 다 테이프 작업 같은데 테이프 작업 아닌가? 좀 삐뚤빼뚤한가? 이런 건 테이프 작업인데 테이프 작업할 때도 준비할 것이 참 많아요. 테이프를 잘못 붙이면 스미거든요. 양쪽이 딱 안 잘라지고 스며요. 그렇다고 거기다 바니쉬를 발라놓고 하면 딱 떨어지긴 딱 떨어지는데 테이프가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그림도 그랬고 어떤 사람이 심심해서 이 안에 있는 원을 찾아봤더니 27개를 그렸다고 그래요. 27개를 그렸다. 해요? 네. 이어서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저렇게 추상회화가 나온 뒤로 미국에서는 추상표현주의, 왜냐하면 미국이 갑자기 현대미술의 중심지가 된 것은 세계 1, 2차 대전을 유럽에서 일어난 세계 1, 2차 대전을 피해서 미국으로 피해 나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피해 나와서 미국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엄청나게 예술을 꽃피웁니다. 이건 정치적인 발언이라 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와서 민주주의가 되니까 BTS도 나오고 뭐 세계를 오징어 게임도 나오고 세계를 감동시키는 콘텐츠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독재 국가에서는 절대로 못 일어나요. 정태춘이라는 가수가 옛날에는 사전 심의 제도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려면 영화를 상영을 하려면 다 검열단의 검사를 맡았대요. 뭐 양희은의 아침 이슬이네 뭐네 전부 다 사전 검열 맞고 걸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태춘이가 끝까지 재판을 해서 그 사전 검열 제도를 없앤 사람이래요.
사람이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그런 일에는 안 넘어지잖아요. 안 넘어지고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꼽히면 예술도 확 발달을 해요. 예술가들은 매어지지 않는 데서 매어 놓으면 안 돼요. 매어 놓으면 자기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 안 되는데,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면 예술이 꽃피워요. 추상 앱스트랙이라는, 미국에서는 앱스트랙이라고 서양에서는 앵포르메르라고 그래요. 차가운 추상과 뜨거운 추상이 쫙 이렇게 갈라 나오다가 잭슨 폴록은 엉뚱한 짓을 해요. 캔버스를 이렇게 쭉 깔아놓고, 바닥에다 깔아놓고 막 물감을 흘리고 던지고 하는 건데, 이것은 보면 잭슨 폴록이 어디서 영향을 받았겠어요? 인디안들이 땅바닥에다 이렇게 대고 낙서를 하는 것, 글씨를 쓰는 것, 거기에서 착안을 했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 그림 속에 들어가서 막 뿌리고 댕겨요. 흘리고 댕기고. 그림과 혼연일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작품전이 있으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저기서부터 몇 메타 잘라서 내라고 이런 수도 하다하고, 왜냐하면 그림이 다 똑같으니까. 그림이 올 오버 페인팅이에요. 올 오버. 화면을 막 그때까지는 규격에 맞는 사이즈를 딱 나무 틀에다 입혀갖고 이젤에다 놓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캔버스를 쭉 깔아놓고 바닥에다 깔아놓고 바닥에다 인디안들이 인디안들이 글씨 쓰듯이 막대기로 낙서하듯이 막 그렇게 막 장난 아니죠. 자기도 뭘 그리고 있는지를 몰라요. 저 속에서 혼연일치가 돼가지고 막 저 속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액션을 하죠. 그러면 그 흔적이 남잖아요. 흔적.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목이 없어요. 그림에 몇 번 그래요. 그냥 자기가 출품했던 순서대로 몇 번 뭐 넘버 5, 넘버 7 뭐 그렇게 만들어요. 그 옛날 그림은 군주제적 종속 원리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그림은 다 지키는 게 있었어요. 형태를. 군주제적 종속 원리가 뭐냐면 군주가 있고 나머지 종속되는 신하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으면 불국사를 예로 들면 불국사 대웅전이 있고 다부탑 석가탑이 있잖아요. 그렇게 큰 군주를, 임금을, 왕을 꾸며주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꾸며주는. 그래서 그 중심점이 꼭 있고 거기에 꾸며주는 신하들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됐어요. 또 통상분화의 원리라고 그래서, 그렇지만 주된 주제 임금보다 더 화려하거나 더 커서는 안 되지만 각자도 아름다움을 갖고 종속돼야 돼요. 전부 다 아름답되 이 군주 주제보다 더 크고 아름다우면 안 되는 그런 종속돼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아마님. 근데 잭슨 폴록부터 그게 무너져요. 아까 칸딘스키 그림마저도 올 오버가 아니잖아요. 전체를 다 하진 않잖아요. 근데 잭슨 폴록은 이런 식으로 막 해요. 이 사람 그림이 이렇게 했는데 미국 정부에서 유럽에 비해서 전부 다 유럽 미술을 답습하는 것만 하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 사람을 국가 정책으로 밀어요. 이 사람 이렇게 흘린 그림 하나가 지금 1,800억 그래요. 요절했어요. 50몇 살 때, 4살 때인가 죽었어요. 액션 페인팅.
자, 그 결과물이 이래요. 결과물이 이렇게 막 여기 무슨 형태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뭐가 있어요. 자기 액션의 흔적뿐이 없어요. 자, 이런 그림이요. 이것은 자기가 이 위에를 또 바꿔 당겨야 되니까 속하게 바르는 에나멜 페인트예요. 에나멜 페인트. 이때 유행하던 유화물감이 아니고 이 많은 유화물감을 어떻게 이렇게 흘리고 다니겠어요? 에나멜 페인트. 이건 한 색으로만 흘렸네요. 흘리고 던지고 뿌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평을 쓰는 것 보니까 전주의 평론가 하나가 시평을 쓰는데 보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그 시가 어렵다는 얘기를 잭슨 폴록의 그림처럼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이라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평론가가 봐도 그 시가 너무 난해하고 어렵다. 그런 것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잭슨 폴록의 그림처럼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호호 평론가 있어요. 시 평론가. 잭슨 폴록의 모습이에요. 흘리고 있는 모습. 작은 그림은 이렇게도 해요. 이거 화면을 길게 잘라서 대형으로 이렇게 벽에다 걸어 놓은 거예요. 아, 이제 유럽의 앵포르멜이 나오네요. 이거 한번 읽고 갑시다. 마르셀 듀샹이 변기를 고급 예술의 면전에 던진 것은 예술을 부정하려는 냉수주의적 행위였다. 그러나 예술이라는 세계는 그 변기마저도 예술로 만들어버렸다. 팝아트는 가치적 소재를 차용한 예술로서, 팝아트는 뭐냐면, 이따 설명드릴게요. 팝아트가 곧 나와요. 조금 이따 앵포르멜 소개하고. 가치 있는 소재를 차용한 예술로서 그 이면에 존재하는 심리는 키치 예술이라고 있어요. 반대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키치가 고급 예술의 효과를 모방하는 위에서 아래로 흐름이라면 팝아트는 통속적인 대중문화를 소재로 추상표현주의를 비평하는 아래에서 위로의 흐름이다. 반면 키치는 어떤 장애로 인해 위에 도달하지 못한 결의를 실제적 가치 모방을 통해 위안을 얻고자 하는 노력과 관계하는 것이다. 이거 이따 그림 보면서 이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서양의 앵포르멜을 헐쓰는데요. 서양의 앵포르멜에서는 추가 나와요. 아름답지 않은 것이 나와요. 아름답지 않은 것이 이때부터 굉장히 심하게 나와요. 모든 예술은 아름다워야 하는가? 예술은 아름다움이라는 오해의 시작. 예술은 진짜는 뭐냐면 예술은 독창적이라는 거예요. 아름답든 추악은 간에.
인간은 추함을 통해 보다 본질적인 자신의 모습을 반추할 수 있다. 1차적으로 낯설고 불편하고 거부 반응을 느끼는 것이지만 그 불편함과 혐오를 느껴보는 것 자체가 진실이다. 어쩌면 아름다움은 허상일 수 있으며 추함에 진실이 있는지 모른다. 레비니스는 자아는 타인과 관계를 통해서만 비로소 자아일 수 있다. 맞죠? 타인과 관계를 비교해서만 자아할 수 있어요. 타자를 나의 것으로 만들지 말고 그가 있는 대로 있게 하라. 즉 사랑은 사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그가 있는 그대로 있게 하는 것이다. 하이데크 제자 레비나스 얘기예요. 하이데크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인 그가 존재하는 그대로 존재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 사랑은 각기 다른 얼굴이 있다. 사람은 사이에 있으며 그 사이에는 얼굴이 있다. 사람 인자는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면, 페르소나. 가면을 쓴 얼굴은 타인에게 복종을 요구한다거나 기만한다. 예술은 아름다움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 시대 때 생각한 것이고, 추는 철학적, 종교적, 실용적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면 도대체 추가 뭔가? 추의 역사에서 보면 기형적인 거, 정상적이지 않은 거, 그 다음에 혐오스러운 거, 저속하고 비속한 거, 불균형, 부조화, 표현의 부정확성, 외설적인 거, 충격적인 거, 무형식, 몰형식적인 거, 무시무시한 거, 역겨운 거, 이런 것들을 추한 것이라고 하는데, 선한 것은 아름다움이라고 그러고 악한 것은 추한 것이라고 해요. 고대 그리스 성기 노출 인체비 중세는 더 음란하고 추악한 것을 표상. 마녀사냥은 추한 것들을 증표하면 화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시대 때는 성기나 노출되는 것이 건강미였었는데 시대가 변해서 중세 때는 그런 것 자체가 추한 것이었다는 얘기예요. 미도 추도 세월에 따라서 변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추한 것이 악한 것과 동일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 미학이나 칸트의 판단적 비판에서 추를 다뤘어요. 움베르토 에코 이후 보들레르도 악의 꽃서에서 추를 다뤘고요. 이제 추는 미의 부정이 아니라 미의 다른 일을 한다. 추가 미를 알아내는 과정이 현대미술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추한 것이 나와요. 이런 그림이 왜 나오냐면 이런 그림이 왜 나오냐면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장 포트레라는 사람의 그림인데요. 인간을 아주 추하게 그렸죠. 어떤 인간성의 말살 또는 인간의 근원에 대한 철학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이런 그림을 만들게 만들었을 거예요. 장 포트레라는 사람 거예요. 이게 굉장히 두꺼워요. 물감을 두텁게 내려앉혔어요. 이게 부조처럼, 부조가 뭔지 알죠? 이렇게 조각을 할 때, 이렇게 완전하게 해놓으면 환조죠. 사방에서 감상할 수 있는 환조. 부조는 동전에 새긴 그것처럼 약간 도드라건이 올라온 거예요. 이 그림을 부조처럼 그렸어요. 이런 것도 이게 인간의 얼굴이라고 생각돼요? 일부러 저런 짓거리를 해요.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와 거의 같은 시기에 맞서는 유럽의 앵포르멜이에요. 앵포르멜은 뭔 말이냐면 포름, 정형, 어떤 형태가 있다는 것을 IN을 써갖고 반대해버리는 거예요. 불규칙적인 거, 부정확한 거. 그 앵포르멜 그림들 이렇게 그려요. 그게 느비페 같은데요. 추상표현주의가 좀 세련된 것 같고 앵포르멜이 인간의 본연의 입장을 더 찾은 것 같아요. 장 느비페 우르르프 정원 전이네요. 사람을 이렇게 그려놓고 사람이래요. 이 사람들의 그때 당시에 정신 상태였을 거예요. 이런 거요. 사람을 부엉이처럼 그려놓고 디비페 거네 이것도. 남자의 초상. 앵포르멜 화가로 우리나라의 이영로 씨 것을 제가 수록해 왔어요. 이영로 씨도 앵포르멜 다른 서양의 앵포르멜 화가보다 사실은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게 전부 한 획으로 사람을 하나씩 그린 거예요. 한 획으로. 탁 뭐가 뭐 찍어서 이렇게 갖고 획 하나로 사람 하나씩을 그려가지고 수백 명을 그려놨죠. 보세요. 얼마나 세련됐어요. 그 뷔페나 포트리의 그네들에 비해서. 이런 것은 완전 앵포르멜 작가들이 봐도
그렇잖아요. 이 양반이 문자 추상할 땐가 봐요. 왜 느비패 것이요, 그나? 이응노 씨 이런 작품이요. 말 그대로 앙포르멜이잖아요. 이런 것이 느쿠닝인데, 이 사람, 이걸 그린 사람이 느쿠닝인데, 굉장히 정리정돈이 안 되고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러운 앵포르멜인데, 앵포르멜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그걸 막 느끼고 있는 건데, 이응노 씨 것은 굉장히 정리되고 앵포르멜이잖아요. 이응노 씨. 문자 추상을 하실 때요. 대단한 작가예요. 이 양반이 파리에다가 동양미술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서예 이런 걸 가르치고, 또 이응노 화백이 제일 억울한 것이 박정희 때 이응노 화백을 잠깐만 정부에서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왔는데 잡아다가 2년간 감옥살이를 시키잖아요. 군인들이 못 알겠어요, 그것들이. 진짜 무식한 것들이 잡아다가 고문하고, 피아니스트 백권하고 윤정이 관계 밝히라고 그러고, 그렇게 고문을 하고, 그런 짓거리를, 천인공노할 짓거리를 예술가를 잡아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놀지는 않았어요. 밥풀떼기 가지고 뭔가 조형물을 자꾸 만들었어요. 파리에서 그때 사건이 동백님 사건일 거예요. 북한 갔다 왔다고. 이런 양반이 왜 북한을 못 가게 해요? 북한도 우리 동포인데. 윤희상 씨 작곡가 그분도 독일에 있다가 북한을 갔는데요. 그 양반도 동백님 사건에 걸렸을 거예요, 아마. 그 양반이 재밌는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북한 교향악단을 데리고 연습을 시키는데 음악 연습을 시키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앉고 자연스럽게 서는 것을 연습시키는 것이 더 힘들었다고. 그냥 앉아 그러면 탁 한꺼번에 앉고 일어섰으면 탁 서니까 너무나 그 공산주의가 아니고 독재주의. 공산주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독재주의가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런 것을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대요. 그러니 무슨 그런 나라에서, 독재하는 나라에서 무슨 예술가가 나오고 예술이 나오겠어요. 참 억울해요.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사람을 당치도 않은 간첩이라고 갖다 옥에다 고국에 자기들이 별난소에 보내준 것도 아닌데 고국에 감옥으로 꼬셔가지고 가서 감옥살이나 시키고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정치를 했어요. 지금도 이상한 사람이 정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건 사람이 수만 개예요, 수만 개. 사람 보고 개라고 만들지만 저는 그림 보고 얘기했어요. 수만 개. 아, 이런 거 재밌잖아요. 개, 닭,
처음에 앵포르멜 회화를 할 시기에 이런 걸 했어요. 뭐 실험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 이것저것. 그림 팔리는 것에 신경을 쓴 것이 아니라 이것도 그림이 되나 이것도 그림이 되나 실험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 그게 다 듀샹이 변기를 하나 딱 전시에다 내던진 그걸로 어떤 것도 예술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는 내가 제일로 부러워하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네요. 내 책 표지화로 썼었는데 샌프란시스코는 뭐가 부럽냐면 미국 사람인데 샌프란시스코에도 자기 작업실이 있고 파리에도 있고 동경에도 있어요. 그 비행기 타고 놀러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요. 어저께 뭘 봤는데 창작하는 사람은 꼭 여행이 필수예요. 뭔가 만들어내는 사람은 부인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나중에서 같이 봤는데도 부인은 몰랐다가 나중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작자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 어떤 대상을 보는 것과 관심이 없는 사람이 대상을 보는 것과는 전혀 기억이 틀리잖아요. 샌프란시스코 이 사람도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적 추상표현주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쪽 유럽에다 갖다 붙이면 앵포르멜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박서보라는 사람이 원형질 시리즈를 했어요. 원형질. 굉장히 이 양반도 지금 생존해 계실 건데 반항적이에요. 그리고 예술가들이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자기 자랑 많이 하고. 이것도 원형질 시리즈예요. 박서부 씨. 이제 윤명로 씨 나왔네요. 이 윤명로 씨가요, 프랑스에 그 세잔느가 그렇게 많이 그랬던 세인트 빅토르 마운틴, 성 빅토르 산을 보러 갔어요. 세잔느가 마차를 타면 그 마차 마부가 물어보지도 않고 이 세인트 빅토르 산 근처로 딱 데려간대요. 어디를 가는지 뻔히 아니까. 그럼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대요. 일과가 아침에 교회에 갔다가 교회에서 나오면서 교회 앞에 거지들 몇 푼 주고 와서 밥 먹고 바로 그림 그리는 이곳으로 온대요. 세인트 빅토르 이걸 윤명로 씨가 보고 이상하게 이 양반은 겸재 정선을 이렇게 정선의 산수화를 그랬어요. 생각했대요.
서양화의 세잔느의 성 빅토르 산을 보고 겸재 정선의 그림을 떠올리다니 참 이 사람 머리 구조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거기까지 거리가 어딘데 서양의 기껏 세잔느 흔적을 찾아서 간 사람이 그 세인트 빅토르 산을 보고 겸재 정선의 산수를 생각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윤맹로 씨는 정선식으로 겸재 정선의 식으로 붓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그림을 그려요. 그리는데 이 양반은 물감에다가 뭘 타냐면 쇳가루를 이렇게 타요. 쇳가루를 타서 이렇게 그리니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 쇳가루가 녹슬기 시작해요. 변해서. 그러니까 오묘한 색깔이 나오죠. 저렇게 막 흔들어 놨어도 이 안에는 수많은 색이 막 녹슨 색이 존재하겠죠. 나 모래를 붙이는 사람 봤는데 쇳가루를 붙이는 사람은 이보세요. 마치 마네시에 아니고 내가 대학교 때 가장 존경했던 스승님이 이남규 스님이에요. 이남규 스님 그림 같은 것을 이렇게 했는데 색깔을 넣어갖고 그리니까 그저 물감 속에서 색깔가 녹슬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 발생을 하잖아요. 그것이 한데 섞어져 가지고 묘한 효과를 주죠. 색깔을 섞는 걸 나도 배우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누구 따라쟁이라고 할까봐 지금 못 오고 있죠. 자기 그림 앞에서 윤명로 씨가 사진 찍은 거예요. 이게 누구 그림인지 모르겠네. 일본에 후지타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후지타가 고양이 화가예요. 고양이를 잘 그리는, 털을 하나하나 그리는 사람인데 후지타가 유도가 6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파리 한가운데서 막 덤블링을 막 해요. 덤블링을 막 하고 사람들이 조금 모이면 난 일본에서 온 고양이 화가 후지타다 하고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얼마나 낯짝이 두꺼우면 그렇게 할까요? 그림이 아닌 막 다른 걸로 막 묘기를 보여서 사람들이 모이면 난 일본에서 온 고양이 화가 후지타다 막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를 알리는데 후지타가 감동한 일이 있대요. 전시장에 자기 그림이 있었는데 어떤 노인네가 자기 그림을 모사하고 있더래요. 털 하나하나 다 그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나오다가 들으니 그게 피카소라고 그래요. 피카소가 달리 대가가 아니에요. 이런 후지타가 이런 식으로 앙포르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후지타도 일본의 후지타도 앙포르멜 화가의 이름이 올라 있어요. 이제 미국 추상 표현주의 거장 마크 로스크구만요. 그림을 보고 울어본 경험이 있느냐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20몇 프로가 그림을 보고 울어봤다. 근데 누구 그림이냐 하는 게 그 대답한 사람의 70%가 마크 로스크라고 그래요. 마크 로스크는 2m가 넘는 대형 작품을 해요. 대형 작품을 색면으로만 이렇게 칠해놔요. 그리고
거리를 45cm 안에서 보도록 제한을 해요. 45cm 안에서 그림을 보면 그림이 보이겠어요? 자기가 보는 시야만큼은 보겠지. 이 사람들 미국 추상표현주의 대형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 거리를 딱 재요. 1m 안에서 봐라. 이 사람은 45cm라고 했지만 1m 안에서 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 그림이 전체가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 그림에 들어가 있어라 이런 소리 같아요. 45cm를 떨어지지 말라는 것은 그 그림에 너도 들어가 있어라. 그런 얘기 같아요. 그 체벌 누구죠? 그 불교도 믿었던 체벌 있는데 미국에 가면요 마클로스크 채플이 있어요. 마클로스크 교회. 그 교회에 가면은 그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클로스크 그림만 쭉 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의자들이 있고 쉬게 돼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우는 사람 많대요. 마클로스크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인데 이런저런 그림을 그리다가 아까 내가 얘기한 몬드리안 있었죠. 몬드리안도 저런 그림을 그리다가 먹고 사는 것은 풍경화 같은 거 그려서 내다 팔아서 먹고 살았어요. 저런 그림 누가 알아주지 않았으니까. 근데 마클로스코는 인덕이 좋아요. 재벌들을 만나서 후원을 좀 받았어요. 저걸 혼자 못해요. 몇 미터나 되는 캐버스를 색깔을 붓으로도 못 칠해요. 롤러로 이렇게 밀어야 돼요. 롤러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아무런 뭐가 없죠. 자연에서 가져온 형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색면만 보여줘요. 색면만. 이렇게 테이프 작업을 해서 이거를 딱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롤러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려지지 않아요? 나도 개인적으로 마클로스크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사람도 러시아에서 유태인이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10살 때 미국으로 피난왔어요. 피난와서 고등학교를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는데 미대가 아니고 국문과였어요. 국문과였는데 장학금을 못 받게 되자 그만둬버렸어요. 그 대학도. 그만둬버리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다가 나중에 이 추상표현주 이런 그림에 딱 안착을 해가지고 이런 그림만 그려요. 아무나 그릴 수 있죠?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나도 대학교 때 이 사람 화집을 보고 너무 그림이 쉬워서 이상했고, 이거 아무나 그릴 수 있겠다 했는데, 느낌이 있지 않아요, 느낌. 내 그림하고 저 사람 그림하고 느낌이 틀려요. 저 사람은 오랜 세월, 그리고 이 사람이 특이한 것이 뭐냐면, 다 늙어서 68에 이제 막 성공 다 했거든요. 근데 자살을 해요. 그 우울증을 못 이기고 자살을 해요. 막 세계적인 부호들이 막 자기 그림을 소장해주고 그림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그림 하나 팔면 막 몇십 년 살게 생겼는데 그 절정의 순간에 자살을 해요. 그래서 더 신화가 된 사람이에요. 검정과 보라와 옐로우카 잠깐 남겨놨잖아요.
아, 이게 누구 건데, 이건? 아, 잊어버렸네. 자, 추상미술을 다 봤고요. 미국의 추상미술에 반대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생각이 너무 고상하다. 왜 대중적이지 못하냐. 하고 반대를 한 사람이, 제일 먼저 반대를 한 사람이 앤디 워홀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만의 쌍놈 미술이 시작이 돼요. 대중적인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가 있다. 이 사람들도 다 마르셀 듀샹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아무거나 예술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래갖고, 마릴린 mon로 사진, 마오찌똥 사진, 등을 막 찍어서 막 프린트를 해요. 사진을 막 실크 스크린으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몇 장씩 겹쳐 붙인다거나 그래가지고, 팝아트라는 말을 만들어내요. 팝아트. 팝아트는 뭐예요? 포퓰러 아트예요. 평범한 아트. 우리는 그 리히텐슈타인 같은 사람 만화를 그리잖아요. 만화를 막 큰 화면에 만화의 요만한 한쪽을 막 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중적인 것이 보편적인 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그래가지고 미국 내에서 호응을 얻어요. 그래서 앤디 워홀은 자기 작업장에 몇백 년, 자기 작업장의 이름을 작업장이라고 하고 팩토리라고 했어요. 공장이라고. 그만치 이 사람은 자기가 이걸로 돈을 번다라는 걸 만찬에 딱 얘기한 사람이에요.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공장에 몇백 명의 직공이 있어요. 직원이. 자기는 지시하고 이제 만들고 그러는데 조영남이라는 가수가 왜 미술계에서 쫓겨나야 될 운명에 처해 있었냐면, 조영남이는 서울에 있고, 그 송모식인가 그려주는 사람은 강릉인가 강원도에 있었어요. 앤디 워홀은 같은 작업실,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자기가 지시, 감독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시, 감독을 못 하잖아요, 조영남은. 네가 알아서 그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창작이잖아요. 그래서 사기꾼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기를 아주 대놓고 그냥 직접적으로 쳤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현장에. 그러니까 사기꾼 소리를 안 듣는 거고, 그 사람들을 모두 조수로 인정하는 거예요. 봐봐요. 코카콜라 병도 그냥 사진 찍어갖고 막 실크스크린을 막 밀어내요. 뭐, 콜라 병 하나 이렇게 그린 데가 없고, 코카콜라라고 쓴 데다 대고 가피로 넣은 적도 없어요. 그냥 사진 찍어서 그냥 실크스크린을 밀어내면 되는 거예요. 실크스크린이라니까 굉장히 막 고급 용어 같죠? 프린팅이에요, 프린팅. 마오찌똥 얼굴을 10개를 이렇게 그려서 한꺼번에 전시를 해놨네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 남자가 머리가 좋은 것이, 마오찌똥을 존경하는 중국의 재벌들이 이거 안 살까요? 사갔지. 마릴린 먼로 이것은 한 장만 해놨죠. 한 장을 사진 찍은 한 장 갖고 이렇게 색만 이렇게 틀리게 칠해요. 안화지방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눈꺼풀을 안화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파란색을 칠해놨잖아요. 파란색은 후퇴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이 많이 써요. 얼굴을 좀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눈두덩이가 좀 들어가 보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빨간색이잖아요. 이것은 너무 안화지방이 너무 깊게 들어간 사람들이 이걸 조금 나와서 입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칠하는 화장법이에요.
이렇게 이것도 10장 이렇게 해서 가격도 만만치 않아요. 앤디고 이걸로 돈을 무지하게 벌다가 나중에 영화 제작에 손을 대가지고 별로 망했어요, 좀. 이 달러, 라는 글씨만 갖고 이렇게 하는 것 봐요. 자기 자화상이에요. 자기도 그냥 사진 찍어서 실크 스크린으로 하고 그 위에다 채색하는 거예요. 이런 장난도 오고. 마오찌둥. 체게바라.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혁명가죠. 사람들 큐바 혁명가로 잘 못 인식하는데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큐바에서 혁명을 성공시켰죠. 그 체게바라도 저렇게 사진 하나 갖다가, 이 유명한 사진이에요. 사진 하나 갖다가 실크스크린으로 막 밀어 제끼는 거예요. 이 색깔, 저 색깔로. 그래갖고 그림을 복합해 놓고 상품이라고 딱 내놨죠. 앤디 워홀이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은 게 꽃사진도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건 통조림 통을 이렇게 여러 개를 중복해 놨지, 사진 찍어갖고. 통조림 하니까 생각나네요. 맨신이라는 사람이 29살짜리인가? 자기 똥을 30g을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몇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금 30g하고 바꿨어요. 이게 어디까지가 현대미술인가를 모르겠어요. 마셀 듀샹 변기 하나가 이렇게 세상 모든 걸 다 허용해 버렸어요. 근데 그 통조림 속에 진짜 똥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캔을 따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그 비싼 돈 주고 사갖고 캔을 따서 그것을 훼손시키겠어요? 훼손도 못 시키고. 그냥 맨신이에 똥이 들어있을 거려니 생각하고 그냥 있는 거죠. 어떤 한 개체의 똥. 개념미술이라는 것은 현대화가 되면서 개념미술로 들어서면서 뭐 그리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갖다 붙이면 돼요. 철학적인 면제를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개념미술이 형태나 색채가 자꾸 없어져요. 생각미술이니까 이런 짓거리도 다 개념미술은 아니지만 파바트도 그런 연유로 나온 거예요. 리히텐슈타인이요. 그 만화를 한 컷을 갖다 이렇게 크게 그린다는, 이게 홍나이 리움박물관 미술관 대표던가요? 이건희 씨 부인 홍나이가 60억 원에 사왔다고 그 소문났던 행복한 눈물이에요. 리히텐슈타인. 여기 방점 있죠? 이렇게 뭘 이렇게 사진을 확대시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방점. 그것도 다 찍었어요. 하여튼 이 사람은 앤디 워홀보다는 조금 덜 사기꾼이에요. 그래도 그랬으니까 어떤 남자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는 만화의 한 장면. 자동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남녀. 이렇게 리히텐슈타인은 만화의 한 장면을 큰 캔버스에다 옮겨서 이렇게 그렸다고요.